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2020년 9월 26일이고, 좀 전에 이제 7급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2020년 7급 회계학 기출문제 해설 및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난이도 자체는 좀 쉽다. 약간 회계학이 어렵지 않고 쉬웠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한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징으로 말하자면 이제 원가 문제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두 문항 자체가 기존에 없던 거, 그러니까 7급에 기출되지 않았던 그 두 문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9번하고 이제 10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종합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다 쉬운데 여기 종합원가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뭐냐면 고조전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9급을 좀 준비했던 분들, 7급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9급 세무직 뭐 이런 데 응시했던 분들은 무난히 이제 두 문항을 이제 맞췄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부에게도 좀 쉬웠어요. 그래서 정부에게는 이제 몇 번이냐면 우리 11번 문제입니다. 정부에게가 요게 우리 나책형으로 이제 제가 총평을 하고 있으면 11번 문제가 있는데, 11번 문제는 이제 자산부채 어떤 평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도 아주 뭐 기초적인 거고 너무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거하고 숫자도 아주 다 똑같아요. 100%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거기 보면 일반 순자산 있죠. 일반 순자산.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인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를 이제 충실히 우리 15회 모의고사만 풀고 했었잖아요. 그거 하신 분이라면 무난하게 이거 나왔을 때 엄청 반가웠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16번과 같은 패턴의 문제를 계속 연습했는데 시험이 이제 아직 안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시험이 출제돼서 좀 대단히 좀 반가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가 두 문항이 있는데 이 원가 두 문항 중에서는 난이도로 말하면 이 10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푸실 때. 그 다음에 정부에게도 우리 16번 문제 있죠. 16번 문제도 모의고사 같은 거를 좀 제 모의고사를 잘 풀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쉽게 맞추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출제가 안 된 패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걸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면, 우리 개정회계. 개정은 어떻을까? 여기다 쓸까, 여기? 자, 이제 개정회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개정회계 뭐 별게 아니고 2018년도에 이제 수익인식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익인식에 관련된 게 이제 19번입니다. 요거는 수익인식에 관련된 건데, 단계로 말하면 몇 단계냐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고, 여지까지 시험 문제는 1단계하고 3단계에서 나왔었어요. 이 문제는 수익인식 중에서 4단계를 이제 냈죠.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 성향이 기존에 없던 거 내시는 거를 조금 선호하시고, 이 16번도 우리 7급 시험에 이제 처음 나온 거고, 9번, 10번도 이제 처음 나온 거죠. 19번 문제도 문제는 처음, 물론 당연히 모의고사 때는 다 하는데 처음 보는 그런 기출문제 중에서 처음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번 문제죠. 8번 문제는 이게 개념체계인데 요건 2020년 적용이고, 우리 마무리 특강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마무리 특강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죠. 뭐냐면 우리 개념체계 이 부분에서는 질적 특성하고 측정 부분, 근데 측정 부분은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기존 거를 공부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험 봤는데 어저께 한 친구가 8번에 관련된 거를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번 이 문제를 맞췄겠죠, 이렇게. 그래서 개념체계 개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그 친구 공부하던 친구인데 2020년도에 개정사항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머지는 다 이제 좀 평이하고 하는데 하나만 딱 더 해보면, 우리 문제 2번 문제가 있어요. 2번. 자, 2번 문제는 약간의 이제 뭐 함정, 새롭다, 함정. 요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초가 이제 순자산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순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5천이고 부채가 6,500이니까 자본 잠식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1,500이 된다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해서 해보시면 되니까 2번 문제가 있어요. 2번 문제가 우리 재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풀어봤는데 대부분은 다 자본, 기초자본을 플러스인 걸로 출발을 시키는데 얘는 기초자본이 마이너스인 걸로 이제 출발한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이분 자체의 성향이 난 기존에 약간 없던 패턴의 문제를 내고 싶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막 지저분하거나 계산이 힘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깔끔한 형태의 문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85점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회계를 좀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다 90점 이상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85점 정도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이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사직이라면 이제 경영학이 어떠냐, 그다음에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예요? 경제학이 어떠냐, 그러니까 회계직, 세무 이런 데는 경제학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이제 받는다. 왜 시간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데 아무튼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이번 올해 2020년도 7급 회계학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수월했다. 그러니까 우리 막 고급 회계 관련된 것도 막 연습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외워야 돼. 또는 통화 선도거래 뭐 이런 거 막 연습했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서.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문제의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었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것도 이제 어렵지 않아서 계산상 어려움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뭐냐면 이분 자체가 기존에 약간 출제되지 않았던 패턴.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9급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9급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마무리 특강을 좀 잘 들으신 분이라면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권장 점수가 85점 이상이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이제 회계에서 좀 고득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당연히 90점 이상은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시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평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7급 우리 기출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어렵지 않다고 했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게 답이 1번인데 얘는 이미 우리 나왔었죠. 뭐냐면 기업이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 표시하는 경우 그 다음이죠. 이연범 자산부채는 뭐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죠. 비유동이다. 이미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 우리 7급 시험 문제, 그 이연범 자산 계산형 문제가 있는데 그때 보기 지문으로 보기 지문 아마 그때 4번이었을 겁니다. 이때 설명드렸었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이연범 자산 문제 현재까지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어떻게 하라?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 매매 목적이죠. 단기 매매 뜻이 뭐예요? 단기간 내에 처분한다는 뜻이요. 단기 처분 목적. 단기 현금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비유동 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죠. 원래는 비유동인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3년 만기로 뭐 투자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만기가 내년도 안에 다 도래하잖아요. 얘는 뭘로 한다? 유동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비유동이었던 거를 유동자산 쪽으로 옮기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유동성 대체라고 한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예요? 12개월 내 결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난이도는 하예요. 상중하에서 하. 난이도는 매우 쉬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는 아까 제가 총평에서도 이거 함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2번은 우리가 재산법인데 이런 거 기억나나요? 자,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총 포괄 손익을 더하고 소유주 투자를 더한 다음에 소유주 분배를 빼자.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봐보세요. 자산이 3천만 원이고 부채가 2천만 원이니까 기말 자본은 1,0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기초자본이 플러스 1,500이 아니고요. 자산은 5천인데 부채가 6,50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초자본은 1,500 마이너스가 난 거죠. 얘는 1,500만큼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총포괄손인데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 없으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죠. 1,000만에서 800을 빼면 200만 원. 그리고 추가적인 지분 출자 거기다 써봐. 이게 바로 유상증자를 얘기하죠. 걔가 얼마냐? 물음표고. 이 문제는 현금 배당이 없다. 이 문제는 현금 배당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1,300 마이너스인데 넘기면 1,000만에다 1,300 더하니까 이 물음표는 얼마가 된다? 2,300만 원 된다.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죠. 2번. 대다수 수험생들이 다 이 문제를 맞췄습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자본인 상태로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 잠식 상태죠. 자본 잠식인 상태로 문제를 제시했다. 이게 좀 약간 특이했습니다. 근데 2번도 어렵진 않았어요. 쉬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시산표를 작성하는 중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하지 않죠? 오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시산표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숫자 배열이 안 맞거나 이렇게 하나를 차변했으면 다른 하나를 대변해 써야 되는데 차변에 2번 쓰거나 또는 대변에 2번 적어요. 전기할 때. 분개한 걸 전기할 때. 그럼 얘는 대차가 안 맞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매출 채권 35,000원. 매출 35,000원을 분개를 원장으로 전기하죠. 그러니까 써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얼마냐면 35,000원이고 매출이 35,000원이죠. 이렇게. 이게 분개가 됐으면 전기할 때 매출 채권 계정이죠. 여기다 35,000원을 적고 요거 매출 계정이죠. 대변에다가 35,000원을 적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기 지문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계정 대신 거기 보시면은 전결 매출 채권 계정 차변에 53,000원을 적었죠. 그리고 매출 계정에는 35,000원 적었죠. 대차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튀어나온다. 답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아예 분개 자체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누락했다니까 이거 자체를 분개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럼 전기도 안 됐을 거죠? 이 분개 자체가 누락돼도 대차는 평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근데 전기할 때 차변에다가 토지 계정해야 되는데 거기다 건물로 썼어요. 계정을 잘못 선택했지만 차변에다 적었다. 그럼 대차 평균이니까 얘는 못 찾는다. 그 다음 4번 보세요. 건물 수선비죠? 이렇게. 그래서 현금 지급하면 차변에 건물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했죠. 원래는 뭐냐? 수선비를 쓰셔야 돼요. 수선비를 쓰는 건물. 계정을 잘못 선택했죠? 2번하고 똑같아요. 2번도 계정을 잘못 선택했죠. 토지 계정 대신 건물로 계정을 잘못 선택했지만 차변 걸 차변에 잘 적었으면 대차는 평균이죠. 결국 시산표는 뭐냐? 대차 평균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대차 평균이 안 맞으면 뭔가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3번 문제. 역시 3번 문제도 좀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세요. 자,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먼저 1번. 미래 예상 영업 손실 충당 부채 아니라고 했었죠.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업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현재 의무가 없어요. 얘는 장부상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냐면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우발부채죠. 높은 게 충당부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최초 인식 시점에 판단하면 지속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충당부채를 승격돼서 본문에 반영되는 거죠. 충당부채를 승격돼서 본문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충당부채가 1군이고 우발부채가 2군이에요. 그러면 난 1군 감독인데 매일매일 뭐 합니까? 자, 2군 경기 하이라이트 나한테 보내. 내가 감독이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2군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괜찮네. 얘 올려보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 인식 시점에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준다. 그래서 평가한 후 가능성이 높아지면 뭘로 바뀌어요? 충당부채로 바뀐다. 문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답은 3번인데 제3자와 연대 의무를 지죠. 이행할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부분이 우발부채. 내가 이행할 부분이 뭐가 된다? 충당부채가 된다. 그게 바로 연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연대 채무를 진다. 연대에서 의무를 진다. 답이 3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충당 문체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와 관련된 확률 중 최대값, 가장 큰 값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최선의 값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기대값을 나타낸다. 즉 가중평균한 그 기대값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기대값이에요. 그게 기대값. 이걸 갖다가 최대값이다. 가장 큰 값이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기대값이 되고 가중평균을 내야 되는 가중평균을 낸다.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아무튼 이 4번 문제도 우리가 여러 번 이 충당무체, 우발부채에 대해서 풀어봤으니까 아마 충분히 쉽게 푸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5번도 기말 자본이 얼마냐? 이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고 얘 어떻게 풀면 돼요?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이죠. 돈의 움직임을 가지고 판정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가 얼마? X1년도 1월 보통주 1000주 액면이 5,000원짜리 액면 발행했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500만 원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기초 자본이 된다. 그 다음에 올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 제가 썼던 거. 뭐가 되냐면 기초 자본에다가 거기 자기 주식을 매입하죠.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죠.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유주 분배. 그러니까 요게 자기 주식에 대한 매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유주 투자는 뭐냐면 유상증자도 있지만 자기 주식을 처분하죠.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5번 문제가 나와 있어. 5번 문제가. 자본 총액은 얼마가 되냐? 자본 총액은 얼마가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는 3월 자기주 200주를 주당 6천에 매입했다. 그 다음에 자기주 200주를 주당 7천에 매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6천에 매입한다. 그 다음 7천에 매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돈 나가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돈 들어오면 자본 증가, 돈 나가면 자본 감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돈 나가죠. 얼마가 나가요? 200주를 6,000원에. 그럼 돈이 120만 원 나가죠? 그럼 120만 원 마이너스. 이걸 시험장에서 분개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자기 200주를 7,000에 매입하죠. 돈이 140만 원 나가죠. 27에 14니까 140만 원 나간다. 나가면 자본 감소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주를 처분하죠. 100주를 주당 8,000원. 그리고 80만 원 돈 들어오죠. 80만 원 플러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100주를 9,000원에 처분하죠. 90만 원 돈 들어온다. 90만 원만큼 돈이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140만 원만큼은 뭐예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60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냐면 이게 170만 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70만 원만큼은 돈이 플러스가 된다. 돈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410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410만 원만큼이 마이너스가 된 410만 원만큼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260만 원 마이너스가 되고 170만 원이 플러스가 된다. 결국 90만 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말 자본 얼마가 된다? 410만 원 된다. 그러니까 사실 2번 문제하고 5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2번 문제 풀이 방법이고 이게 이제 5번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옆으로 쓰면 이게 기초 자본 아니에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자본의 변동을 조정하면 기말 자본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2번 문제와 5번 문제가 동일하다. 2번 문제, 5번 문제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별표 치세요. 그래서 우리 5번까지는 해설이 좀 무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뭐 해설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몇 분 만에 해설을 끝내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6번은 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6번은 제가 또 질문을 좀 변형해서 할 겁니다. 자, 이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른 건물 관련 손익이 X2년도 대안의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죠. 제일 중요한 건 X2년도를 물어봤어요. X2년도. 여기가 X1년도, 여기 X2년도입니다. 자, X1년도 1월 1일 투자 목적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게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취득했냐면 1,000원에 취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공정가치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왜? 공정가치 모형은 삼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평가한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1,200이 되죠. 그럼 여기 200만큼 뭐가 있다? 평가 이익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X 1년도 거니까 관심사항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X는 7월 1일이죠. 여기가 7월 1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원래는 자가사용했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자가사용 부동산이에요. 유형자산이라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면 투자부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부동산. 그러니까 여기는 공정가치 모형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7월 1일 공정가치가 1,400이니까 결국 얼마가 돼요? 200만큼 평가이익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거 자체가 자가사용 부동산이고 재평가 모형하고 삼각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00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2.5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7월 1일 대한은동 건물을 공장용 건물인데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 연수가 2.5년 남은 거예요. 2.5년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상환비는 얼마냐? 그러면 1,400을 2.5로 나누세요. 이렇게. 그럼 거기다 곱하기 6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12분의 6을 하죠. 근데 12분의 6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2를 곱하면 2.5 곱하기 하면 5죠. 5. 결국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1,400을 5로 나눠보시면 얼마가 된다? 280만큼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6번 문제가 X2년도 단기순 미친 영향은 여기 있죠? 평가액 20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으면 되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280이죠. 그러니까 얼마냐? 80 마이너스죠. 답이 4번에 있는 80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X2년도 말 1,500 공정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1,400에서 280을 빼보세요. 1,400에서 280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1,120이 나와요. 그러니까 1,400에서 상각 280을 빼면 1,120. 근데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1,500이죠. 요게 얼마냐면 요게 380이에요. 요게 380. 요게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거기 나와 있어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6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6번 문제가 단기순이익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손익 가감하면 총 포괄손익이에요.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이익이죠. 200만큼 평가이익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죠. 여기서부터 자가사용 부동산이니까 삼각을 하죠. 280. 그래서 단기순이익에 미친 효과는 얼마가 되냐면 80 마이너스예요. 자, 거기다 기타 포괄손익 요거. 요게 얼마냐면 380이죠. 얼마가 된다? 300만큼이 플러스가 된다. 300만큼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 300만큼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음 시험에는 제가 6번 문제를 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X2년도 단기순이익이 아니고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손익이죠. 1200짜리가 결국 연말에 얼마가 됐어요? 1500 됐잖아요. 자산이 300 증가했죠. 총포괄손 얼마다? 300이다. 그럼 그때 분명히 이제 내공이 약한 사람은 여기는 투자부동산이고 여긴 자가사용부동산이니까 삼각을 한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을 구해서 이걸 다 반영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자산의 변화가 뭐다? 총포괄손익이다. 자산의 변화가 총포괄손익이 된다. 그거를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6번이 2000X2년도죠. 2000X2년도 총포괄손익 그럼 더 쉬워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까지 더 물어봐줘서 총포괄손익 물어보면 그냥 바로 얼마예요? 1월 1일 날 자산이 1200인데 X2년도 12월 30일 날 1500 됐죠. 자산이 300 증가했잖아요. 그럼 총포괄손익 얼마 증가했다? 300 증가했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계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순이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의 200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죠. 근데 얘는 손실을 났으면 재평가 손실을 났으면 그것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올라갔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6번 문제. 그래서 6번이 조금 중요해요. 6번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문제 한번 보죠. 자, 7번 문제는 뭐냐면 교환에 관한 문제고 답은 엄청 쉬워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사용 중인 기계장치 A가 있는데 이거를 대안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 B와 교환하고 공정가치 차익에 대해서 현금 10만 원 지급했죠. 10만 원 지급 동그라미. 10만 원 지급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등가 교환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를 주고 1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뭘 구했다? B를 취득했다.
여기가 준 거예요. 여기가 받은 거죠. 그래서 준 것과 받은 걸 가지고 계산한다. 준 것과 받은 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물어본 질문은 둘 중에 하나.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자산 처분손익이죠? 아니면 이게 뭐냐면 신자산 취득원가예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구자산 처분손익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구하죠? 이 구자산, 이 A라고 한 자산의 북밸류하고 페어밸류하고의 차이. 이게 처분손익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봐보세요. 사용 중 기계장치 A는 장부 금액이 30만 원. 이 북밸류는 30만 원인데 자, 페어밸류.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줬어요? 거기 페어밸류. 공정가치가 15만 원이죠.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15만원 파니까 처분 손실 얼마? 15만 원이죠. 15만 원. 그러니까 물어본 질문이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국과 대한이 각각 인식할 처분 손실이 얼마냐? 아예 그냥 손실을 물어봤어요. 얼마야? 한국은 15만 원.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를 보냐면 대한을 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보면 대한 것도 그냥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B의 장부 금액은 35만 원이고 공정가치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 35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10만 원 처분돈.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된다. 답이 3번.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한국이 취득원가로 기록할 금액이 얼마냐? 요 취득원가. 그럼 몰라요. 상업적 실질이 있으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5만에다가 10만을 더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5만이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뭐예요? 북밸류 30만 원이죠. 30에다 10만을 더하고 있으면 얼마가 된다? 40만이 된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을 때, 상업적 실질이 존재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 거를 해볼 거냐면 대한 거를 해보자. 대한 거. 그러니까 대한도 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똑같게 나오겠지만 대한은 어떻게 되냐면 B를 줘요. 그리고 A 더하기 10만 원을 이제 하는 거죠. A 더하기 1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국의 그 대한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처분손익이죠. 그럼 비자산에 뭘 구한다?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를 구하라. 그 둘의 차이. 그게 비자산의 처분손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 7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우리 교환에 대한 아주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 역시 6번 문제고 제일 빈출이 역시 2번하고 5번 있죠. 이런 거 잘 빈출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교환 문제도 시간 한참 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등가 교환이죠. 교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등식을 잘 세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등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8번 문제 보죠. 8번. 자, 8번 좀 별표 치시고. 자, 8번도 여러분들이 마무리 특강 들으셨다면 8번 같은 문제를 손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8번이 뭐냐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인식과 측정. 인식은 뭐예요?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언제 기록할 거냐. 자산을 언제 인식할 거냐.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게 인식의 개념이고 측정이라고 하는 건 금액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게 이 측정이 전면 개정률인데 역사적 원가가 있고요. 역사적 원가가 있다. 그리고 요거의 상대 개념이 현행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현행 가치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된다. 얘가 이렇게 현행 가치가 세 가지. 그게 뭐냐면 공정가치, 그 다음에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그리고 현행 원가지. 우리 마무리 특강할 때 이거 똑같이 그냥 했어요. 이렇게 그때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마무리 특강할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거래 원가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원가는 뭐를 포함하냐면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왜냐면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거. 취득할 때는 거래 원가가 이게 뭐냐면 수수료 같은 거죠. 토지를 취득하면 중개사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자산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이게 거래 원가. 이 둘만. 여기 있는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이 현행 원가하고 역사적 원가는 이런 말을 썼어요. 얘는 유입가치다. 유입가치. 이걸 사올 때 가치고
얘네들은 뭐냐면 공정가치, 사용가치는 유출가치, 처분할 때의 가치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거래 원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번에 답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이건 예상 문제예요.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그것까지 맞아요. 이렇게 아니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면 역사적 원가나 뭐가 된다? 현행 원가 있죠? 여기 거래 원가가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문제 있잖아요. 4번 문제.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공정가치가 아니고 현행 원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측정일에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것은 공정가치가 아니고 공정가치는 처분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걸 보겠습니다. 자, 3번 좀 보세요. 우리 사용가치. 4번 이행가치 나와 있죠. 사용가치는 뭐냐 이렇게 나와요. 기업의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을 얻을 걸로 기대하는 현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설명드리면 사용가치를 가지고 하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오피스텔을 투자하면 돈이 나가요. 매년 월세가 나오고 나중에 오피스텔을 처분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현재 가치를 얘기해.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사용가치라고 한다. 사용가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게 바로 뭐다? 이 자산의 사용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되죠. 이걸 우리가 사용가치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사용가치. 그러니까 사용가치는 항상 현재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된다. 현재 가치 평가를 해준다. 거기 동그라미 4번이 그거예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고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가치는 기업의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을 얻을 걸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가 된다.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게 이제 과거 사건이죠.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점의 가치가 옛날에 어떤 가치에다 뭘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8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여기가 전면 개정됐고 그리고 문제 내기도 좋단 말이에요. 8번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는 뭐냐면 종합분과인데 너무 좀 뭐랄까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문제가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종합원가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 아프죠, 그죠? 아, 차라리 나올 거면 엄청 어렵게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엄청 쉬웠단 말이에요. 자, 먼저 한국은 선입선출법 동그라미. 그다음 원재료는 공정시험에 균등 투입되죠. 근데 중요한 건 원재료는 거기 시작시험에 투입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공원가 균등 발생하는데 우리는 뭐만 구하는 거예요? 가공원가의 환산량을 구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재료비도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먼저 WIP 물량을 파악하죠. 여기서 기초제품이 300개고 완성이 1000개, 기말이 500개가 된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착수가 있죠. 몇 개를 착수? 1200개를 착수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000개는 300개와 700개죠. 300개는 얘가 되고 1200개 중에 700개 완성, 500개는 미완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환산량을 구해야 되는데 완성도가 몇 프로냐? 기초제품포 50%예요. 기말제품 몇 프로? 40%죠. 칸을 좀 쳐보겠습니다. 가운데는 700개죠.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난 거니까 여기도 700, 여기도 700.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재료를 전년도에 500개 분량을 다 넣고 오늘 가공비 40%. 얼마? 200. 자,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 제공품 전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전년도에 재료를 다 넣고 가공을 50%다 멈췄으니까 우리는 재료를 넣지 마세요. 가공을 나머지 50%. 우리가 구한 여기를 구한 거죠. 얼마? 1050. 만약 재료비를 물어보면 1200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9번 문제, 9번.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요. 너무 쉬워서 9번은 아마 가뿐하게 잘 푸셨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11번부터. 11번부터는 이제 프린트가 좀 나갈 거예요. 이렇게.
11번 정부에게 관련된 거 조문을 이제 어딘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11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36조 우리 이따 프린트하면 드릴 겁니다. 49조가 파생상품, 50조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우리 10번 문제를 가볼게요. 10번 문제. 10번만 하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자, 10번은 고조전법인데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조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그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면 써보세요. 총 제조원가는 Y가 되고 직접 노무 시간이 X가 된다. 직접 노무 시간이 X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월 달에 120시간, 2월에 100시간이죠. 2월 100시간 동그라미. 3월에 135시간, 4월에 150시간 동그라미 치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직접 노무 시간이 조업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제품 한 단위 생산하는데 11시간에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는 25가 됩니다. 그다음 총 제조원가에 대한 원가 동의는 직접 노무 시간이고 고조전법에 의해서 원가를 추정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이 없어도 점이 여러 개 나오면 당연히 고조전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식을 좀 세어보면 X축이 뭐냐?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요. Y축이 뭐냐면 총 제조원가죠. 총 제조원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100시간일 때죠. 그때 총 제조원가가 얼마냐? 17,000원이에요. 150시간 됐죠? 그랬더니 그거 얼마냐? 19,000원 된다. 19,000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부터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이 선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50시간이 증가하니까 원가 17,000, 19,000원 증가하지.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가 돼요? 40원이 돼요. 시간당 40원이 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줄 보세요.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면 미쳐보세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1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11시간의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데 11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나 할 때 40시간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주의할 게 그거예요. 거기가 총 제조원가죠. 총 제조원가는 변동 제조원가에다가 고정 제조간접비를 합친 게 바로 총 제조원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잖아요. Y는 A 플러스 BX예요. 이때 이 B 값이 기울기란 말이에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된다. 근데 이게 시간당 40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줬냐면 제품 한 단위 생산하는데 11시간에 직접 노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원가가 얼마가 발생해요? 하나 할 때마다 그러니까 1시간에 40원씩. 근데 11시간을 작업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 440원에 원가가 발생한다. 440원에 원가가 발생한다. 근데 이것만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면 변동 판매 관리비가 있죠. 포장비라든가 뭐 택배비는 뭐든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총 공원이익이죠. 총 공원이익.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우리 변동원가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매출액 자체가 얼마가 되냐? 30개를 500원씩 팔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비는 얼마가 되냐 그랬지. 변동비는 440원에다가 440원이 뭐가 되냐면은 제조원가에다가 변동 판매 관리비가 25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465가 되죠. 거기다 곱하기 30이 된다. 그래서 곱하기 3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인수분해를 좀 해보세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465고 500이잖아요. 500에서 465를 빼면 얼마가 된다? 35가 나온다. 거기다가 30을 곱하죠. 35 곱하기 30을 해보세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에 있는 1050원이 나온다. 2번에 1050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출액은 변고이, 이거 변동원가 손익계산서고 얘도 매출액은 변고이 이런 거랑 지금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번도 좀 별표를 쳐두시고 10번 문제.
10번 문제 별표를 꼭 쳐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제일 위에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이 현행 원가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서 얻을 걸로 기대하는 현금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자산의 사용 가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오피스를 투자하고 보면 매월 월세가 들어오고 나중에 처분하죠. 이거의 현재 가치. 네, 이렇게. 그걸 우리가 뭐라는 사용 가치라 한다.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직접 측정될 수 없고 현금을 기준 측정 기법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8번, 9번, 10번이 있는데 10번이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10번은 뭐를 구해야 되냐면 단위당 변동비를 구하셔야 돼요. 단위당 변동비를 구해야 된다. 단위당 변동비가 440원이 나와요. 거기다 변동 판매비를 합치게 되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465. 판매가액 500에서 465를 빼면 개당 얼마씩 35씩이 나오죠. 35씩. 그게 UCM이 된다. 근데 이렇게 몇 단위 팔았어요? 30단위 팔았죠. 여기에 한국의 총 공원이익은 얼마가 된다? 거기 남아 있는 것처럼 1,050원이 된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5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는 제가 보충 자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보충 자료는 사실은 그냥 조문이니까 여러분들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 기본서에 보면 우리 정부에게 몇 조다, 국가에게 몇 조다, 그 항목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우리 11번 문제는 옳은 게 뭐냐는데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1번이 명확하죠. 우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영구히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유산 자산이라고 하죠. 갖는 자산은 유산 자산인데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 보충 정보, 필수 보충 정보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기다 주석으로 공지한다면 틀린다고 했죠.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11번에 1번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 자, 2번 지문 뭐죠? 자, 2번 지문이 미래 예상 거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파생 상품 계획에 발생하는 평가 손익은 발생한 시점 재정 운영 순원가에 반영한다가 아니고 순자산 변동표 조정 항목 처리한다는데 걔는 우리 그 보충 프린트에 보시면 제가 11번 문제에 보면 거기 36조가 있는데 36조가 3번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한 건 49조입니다. 49조 먼저 볼게요. 49조가 파생 상품의 평가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2항. 49조 2항.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 손익은 발생한 시점 재정 운영 순원가에 반영하죠. 거기 재정 운영 순원가에 반영한다는 게 IFRS는 뭐라고 하냐면 단기 손익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기 손익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웠었죠. 우리 통화선도. 통화선도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공정가액, 공정가치, 위험회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회피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기억나죠? 현금 흐름 위험회피, 평가손익 중에서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이 이게 기타 포괄 손익이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단기손익이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쓰면 단기손익 처리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9조 2항을 보시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 순원가에 반영.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얘기하는데 다만 미래 예상 거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현금 흐름 위험회피죠. 그럼 여기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 뭘로 처리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걔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처리한다는 걸 뭘로 표시해요? 순자산 변동표 조정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1번의 2번 지문에서는 재정운영 순원가가 아니고 미래 예상 거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파생 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 손익은 순자산 변동표 조정 항목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3번 지문 보세요. 압수품 및 몰수품이 비화폐성 자산이죠. 그래서 얘는 36조 가보세요. 압수품 및 몰수품인데 화폐성 자산은 압류 또는 몰수 당시 시장 가격이죠. 화폐성이면 시장 가격. 비화폐성이면 뭘로 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우리 다시 11번에 3번 지금 봐보세요. 비화폐성이죠? 그럼 걔는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이에요. 그래서 감정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격을 평가하는 건 뭐가 된다? 화폐성 자산이죠. 그래서 3번을 맞게 하려면 비화폐성 자산을 B자를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압수품인 몰수품이 화폐성 자산인 경우에는 압류 또는 몰수 당시에 시장 가격을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화폐성이면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책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시면 책에도 보면 다 정부액의 조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해설하고 하는 거니까 프린트로다가 조금 이렇게 제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4. 우발 자산 이렇게 나와있죠. 우발 자산. 그래서 역시 걔는 50조가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충당 부채에 대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이 우발 부채고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이 우발 자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나온 거예요. 50조 사망이에요. 읽어볼게요. 우발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 회계 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재적 자산의 말은 이게 자산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자, 동그라미 주석에 공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지를 가보세요. 시험지 가보시면 11번에 4번 질문 봐보세요. 우발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을 발생하였으나 국가 회계 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면 그것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우발 자산을 뭘로 한다? 주석으로 공시하죠.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거기가 틀렸죠. 근데 워낙 11번에 1번 지문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11번에 1번 지문 있죠? 예, 그걸로 이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12번은 질적 특성인데 아주 뭐 기초적인 거죠. 자, 뭐냐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건데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뭐가 관련됐어요? 목적 적합성.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이죠.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 재무 정보 예측 가치, 확인 가치 또는 둘 다 있으면 이 둘 모두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그게 목적 적합성이죠.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된다. 2.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그게 뭐예요? 가로가 중요하죠.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만약 이 문장에서도 확인하거나를 빼면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만약에 확인하거나를 뺐어요. 과거 평가를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다. 그럼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피드백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확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틀린 문제를 갖다가 내가 고치는 거. 그것도 역시 공부하는 거고 맞춤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얘는 변경시키지 않았어도 확인 가치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먼저 예측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인하고 또 다시 이거를 이제 조정해서 다시 예측하고 다시 확인하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답은 4번인데 재무정보 예측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뭐 78%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일 우산을 꼭 챙겨가세요. 그게 뭐예요? 비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게 뭐예요? 구름 낀다는 얘기 맑은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상을 할 수 있다. 달을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비가 온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름달에 뭐예요? 뭐 강강수월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속 놀이 같은 거 할 수 있고 쥐불놀이 한다든가 이런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비 온다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볼 수 없습니다. 예, 이 말이 뭐예요? 예, 구름이 낀다. 내지는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맑은 날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1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13번도 너무 좀 쉬워요. 13번도.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 X1년도 1월 1일 액면이 100만 원이고 표시 이자율이 8%예요. 매년 이제 12월 30일 이자를 지급하는데 3년 만기를 미치고 할인 발행했죠.
우리 할인 발행했으면 우리 기본서 할 때도 했었잖아요. 답이 4번인데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할 수가 없죠. 그건 정액법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 유효이자법이니까 할인 발행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 우리 이런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우리 기본서 할 때는 9,520원, 1년 지나면 9,662, 9,821,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장부 가치는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상각에도 증가. 그러니까 답은 그냥 보자마자 4번이다 이런 거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표시이자는 유효이자만 나왔죠. 결론적으로 유효이자는 10%예요. 결론적으로 유효이자율은 이 문제는 1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효이자율은 10%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상각액을 3개를 다 더해보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가 뭐냐면 매년도 4할차 상각액이 15,025, 그 다음에 16,528, 18,195가 돼 있죠. 그 3개를 다 더해보세요. 그러니까 상각액이 있는데 우리 기억나 이거 보세요. 기초장부가액, 유효이자, 현금이자, 상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각액이 얼마냐면 첫째 년도가 15,025. 그다음 두 번째가 16,528. 다 할 필요도 없지만 세 번째가 18,195.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9,748이에요. 그럼 49,748이라고 하면 이렇게 BS가 있으면 사채가 액면은 좋지 얼마냐면 100만 원이라고 줬고 이 4할차 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49,748. 그럼 이 사채는 발행가액이 얼마냐면 그게 2번입니다. 1월 1일 발행 금액은 95만 252죠. 여기가 95만 252가 된다. 그런데 여기가 15,025가 되고 현금 이자는 줬어요. 현금 이자는 뭘로 줬냐면 거기 보면 표시이자 8%죠. 여기 8만 원이에요. 8만 원, 여기도 8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자는 얼마가 돼? 여기다 이걸 더하니까 95,025. 여기는 얼마겠어요? 96,5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더 채워보면 95만 252에다가 15,025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15,025를 더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96만 5,277이 나온다. 96만 5,277.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쭉 이어지죠. 그럼 96만 5,277에다가 16,528을 더해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98만 1,805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걸 더하면 딱 100만 원 나오죠. 삼각표. 결국 뭐냐면 결국 주어진 자료가 뭐냐면 표시이자 8%다. 이걸 준 거예요. 얘를 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준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 뭐가 되면 여기가 95만 252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면 보기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동그라미 1번 지문이 뭐예요? 2002년도 이자 비용은 96,520. 여기죠. 여기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발행가액은 95만 252.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숫자배 똑같으니까 요거는 10%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표시이자 8%예요.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죠? 유효이자율 10% 정도 되면 액면의 95%죠? 95%라는 얘기는 네모박스에 있는 요걸 다 더하면 한 5만 원쯤 되잖아 이렇게. 여기 한 95만 원쯤 돼. 그러니까 2번 지문이 맞고 그럼 1번도 맞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번도.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95만 원이에요. 그럼 9만 5천 원. 그럼 15,000원을 더하면 96만 5천 원. 그럼 여기 96,500원쯤 되잖아요. 96,500원쯤 되잖아요. 우리 직관적으로 다 풀 수가 있다. 자, 표시이자는 유효이자만 나왔죠? 표시이자는 8%, 유효이자 10% 이게 낮잖아 이렇게. 답은 4번인데 매년 이자 비용은 다르죠. 왜냐면 표시이자에다가 상각액을 더한 게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표시이자는 똑같은데 상각액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얘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게 결국 뭐냐? 이 표에 있는 거를 이제 축약해서 줬다. 그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우리 14번 문제 있죠? 14번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제발 공식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면 여기가 기말재고라고 했죠? 기말재고는 뭘로 돼 있어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구하라고. 왜냐면 기초평가 충당금이 없잖아. 0으로. 제 네모박스 제일 밑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요게 감모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가 평가 손실이고 이 분홍색을 구하란 말이에요. 이게 평가 손실이니까 우리가 분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차변에다가 재고 평가 손실 집어넣고 대변에가 평가 손실 충당금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물어본 질문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충당금이 얼마냐 그러면 결국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봐보세요. 기말 재고자산 장부상 취득 단가 85죠. 개당 8. 여기가 85예요. 그 다음에 거기 현행 대체원가는 원재료에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품이잖아요. 얘가 기말 재고에서 얘는 뭘로 한다. 그래서 순실현 가치 써요. 지금 얼마냐면 83. 이렇게. 그 다음에 장부상 수량은 480개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수량은 476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당 얼마씩 2원씩 떨어졌어요. 몇 개? 476개. 이게 평가 손실이 476. 그러니까 476 곱하기 2하라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에 있는 952가 된다. 3번에 있는 952. 만약 이 문제 중 감모 손실하면 얼마예요? 85개에 대해서 몇 개가 없어요? 4개가 없어진 거죠. 85개에 대해서 4개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그게 동그라미 2번일 거예요. 340원이 감모 손실이 된다. 340 감모 손실.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본 질문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지만 결국 뭐예요? 평가 손실이 얼마냐?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실제 수량 필요하니까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 이걸 그리면 안 되죠. 시험장에서는 실제 수량 476개에 대해서 2원씩 값이 빠졌잖아요. 그래야지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만 좀 넉넉하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제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도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 컨디션도 엄청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도 한국의 매출 원가가 얼마냐? 다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무리 특강하면서 다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요걸 그대로 활용해 보죠. 매출 원가 얼마? 여기를 찾는 거예요. 그럼 먼저 기초 재고가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판매 가능 재고는 얼마냐면 120만 원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인데 창고 보관분이 실사액이죠. 실사액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착 상품 뭐야?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근데 얘가 도착지인들 거 매입해야죠. 도착을 해야지만 우리 거죠.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우리 재고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재고 아니고 실사에도 빠져있죠. 배 위에 있으니까. 얘는 조정할 필요가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거 뭐예요? 적성품 있죠? 적성품. 이 중에서 80%가 팔렸다는 얘기는 20%안 팔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만 원 우리 재고. 그럼 시성품 한번 써보세요. 6만 원씩 보냈는데 매입의사 표시한 건 2만 원이죠. 그럼 표시가 안 된 거 우리 거죠. 4만 원. 이게 얼마냐면 18만 원이죠. 올바른 기말적 18만 원. 그럼 120만 원 18만 원 빼면 얼마? 얘는 102만 원이죠. 답은 4번에 있는 102만 원. 그러니까 숫자도 좀 지저분한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선생님 그러면 13번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근데 13번을 계산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너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올바른 수험생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13번 같은 문제를 했으면 그냥 보면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을 때부터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은 8% 10%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3개를 더하면 5만 원쯤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이자의 8%면 시장이자 10%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 연습을 그걸 했잖아요. 연습. 우리 교수님들이 근데 이 표를 주고 이 표를 이렇게도 쪼갰다가 저렇게도 쪼갰다. 근데 결국은 이 표에 관한 문제를 낸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거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어떤 유상한 숫자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큰 방향성. 그러니까 표시이자율 시장률 차이가 한 2%쯤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적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적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가객이 이걸 줬죠. 이거 합치면 얼마쯤 된다? 약 한 5만 원쯤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겠죠. 5만 원쯤.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여기 한 3만 5천 원에다 15,000원 한 5만 원쯤 되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럼 5만 원쯤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액면의 한 95%. 그럼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 한 2% 된다. 그럼 표시이자율이 8%고 그럼 시장이자 몇 프로? 10%가 된다. 숫자별이 서로 같아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 13번 같은 문제가 숫자가 어려서 못 풀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우리가 했던 10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10번 고조전법 이렇게. 그래서 10번 고조전법 같은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0번 문제 풀 때도 뭘 했냐면은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X축 조업도가 되고 총 제조원가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Y가 된다. 우리 고조전법 할 때 2만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업도가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2월 달하고 4월 달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 수업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제책 기본서에 가봐도 뭐예요? 최저 조업도, 최고 조업도죠. 고조전법에서 저점과 고점은 조업도가 제일 낮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X축에서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으로 해야 되지 Y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첫 번째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총 제조원가는 뭐가 돼요? 변동 제조원가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원이익을 구해야 되니까 변동 제조원가를 발라내야 돼요. 그럼 그 변동 제조원가를 어떻게 발라낸다고 했어요? 또 이걸 다시 풀고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 것처럼 1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50시간이 증가하니까 총 원가가 얼마가 증가해? 17,000원, 19,2,000원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시간당 변동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40원이 40%아워죠. 시간당. 근데 하나 만들 때 몇 시간 걸려? 11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제품 개당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1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1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 개당. 그러면 한 개당 원가는 얼마가 돼요? 440원이 된다. 근데 그게 제조원가예요. 그러니까 440원이 제조원가고 25원이 변동 판매 관리비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단위당 변동비는 얼마가 된다? 465.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면 500원에 팔았죠. 500원에서 465를 빼면 35고 이게 이게 UCM이죠. 단위당 공원이익. 여기다가 몇 개를 팔았대요? 30개 팔았잖아요. 그럼 총 공원이익은 얼마가 된다? 1,050이 된다. 그래서 10번 정도 되는 문제는 이제 우리 7급 시험엔 처음 나오지만 9급 시험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10번 문제도 좀 잘 좀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쉬워요 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14번, 15번 다 풀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 16번 문제 있죠. 16번. 우리 16번 별표를 치시고 조문을 좀 먼저 볼게요. 우리 프린트 2페이지를 가보시면 프린트 2페이지 가보시면 프린트 2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25조가 있죠. 순자산에 분류해서 25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은 이렇게 나와 있죠.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우리 모의고사에 보면 숫자도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숫자 똑같이. 요거.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BS가 있죠. BS 어떻게 돼요? 자산, 부채, 순자산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순자산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조문으로 말하자면 1항 보세요. 25조 1항.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가 순자산에 분류인데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얘는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그리고 일반순자산은 구성되어 있고 물어보는 질문이 여기는 일반순자산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자산이 총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채가 총 100만 원이에요. 순자산 얼마에?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25조 2항을 보세요. 자, 고정순자산은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 투자액에서 그 시설 투자 제한을 마련을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 차입금 등을 뺀 거죠. 그러면 우리 문제지에 보시면 16번의 세 번째 동그라미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그 밑에 무형자산 투자액이 얼마예요? 90에다 20을 더하니까 110만 원에서 뭐를 빼야 돼요? 일반 유형자산 투자 재원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 45만 원 빼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나와 있는 것처럼 110만에서 45만을 빼보자. 그럼 요게 65만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 순자산은 뭐냐? 그래서 우리 25조를 가보세요. 25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3항이죠. 25조 3항. 특정 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 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적립성 기금의 원금이 여기 15만 원 있죠. 그럼 65만에서 15만을 더하면 이게 80만이에요.
이게 3개를 합치면 100만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0만이 된다. 제 나름대로는 엄청 뿌듯하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와우 이거 우리 같이 모의고사로 수없이 했는데 이거 나오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시험의 범위가 막 확대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냈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 출제하신 이 분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왔던 거를 좀 내고 싶었던 분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터무니없이만 못 푸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약간 변화를 주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평상시 우리가 기출문제만 한다고 해서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출제 예상 문제를 좀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충분히 뭐 한 85, 90 정도는 무난히 맞을 수 있게 문제를 좀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뭐예요? 현금흐름표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현금표,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냐? 이거 엄청 쉽죠, 이것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쉬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체감 난이도도 있고, 이번에도 뭐 컷이 이제 엄청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단계순이익에다가 비용 가산, 수익 차감, 플러스 마이너스 영자부죠? 뭐가 나온다? 이게 영업현금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보면 단기순이익이 10만 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사비가 비용가산이죠. 감가사비 10,000원. 비용가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 처분이익이죠. 수익차감이죠. 8,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수익차감.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부가 되는데 매출채권이 증가했죠. 그럼 9,000원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 자산이 감소했죠. 4,000원 플러스. 매입채무. 부채가 증가했죠. 5,000원 플러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부채 감소했죠. 3,000원 마이너스. 그럼 영업현금이 얼마냐. 이제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죠. 여기 9,000원 있잖아요. 이 9,000원이죠. 9,000원을 이제 지우자. 두 개 하면 얼마? 여기 2,000원이죠. 플러스 2,000원, 3,000원 마이너스 1,000원이죠. 10만에 1,000원 빼니까 이거 99,000원. 네,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에 99,000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 뭐까지 했어요? 영업 창출 현금까지 막 주구장창 엄청나게 했지만 실제 시험은 우리를 너무 좀 허탈하게 했죠. 그리고 계산도 좀 편하게 이분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이 그래도 좀 뭐랄까 숫자가 아주 지저분하고 이상한 숫자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좀 훌륭한 분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회계하면서 뭐 인격까지 뭐 하냐 그런데 뭐 막 숫자까지 막 지저분하게 주면 아주 피곤한데 이분은 그냥 깔끔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현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17번 문제. 자, 다음에 우리 18번 문제죠. 18번 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것도 역시 원가로 보면 제가 이제 총평할 때 원가가 이제 뭐 몇 개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라고 했는데 원가가 3개, 원가 3개, 원가 3개. 그러니까 거기 18번 문제 있죠. 그 18번 문제도 원가다. 18번 문제도 원가.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뭐 매출 총이익이지만 결국 뭐예요?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 원재료 제품이 나왔으니까 원가 문제 3개. 그러니까 작년도도 원가가 3개. 올해도 원가가 3개인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생각해 보세요. 2007년도부터 문제가 공개가 되는데 2007년도에 7급 시험이 원가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원가가 안 나와요. 2017년도에 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10년 동안은 이제 7급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원가 공부 안 하고 이제 잘 생활했다가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문제 나오고, 그죠? 2018년도에 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급기야 이제 또 역시 이제 두 문제가 나오고. 근데 이번에 몇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나오죠. 세 문제. 이렇게. 그 원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둬야겠습니다. 이렇게. 피하지 말고 하라. 얘는 근데 뭘로 하냐면 통합계죠. 통합계죠. 여러분 통합계정 기억나죠? 자, 그래서 먼저 해볼게요. 왼쪽이 공장이고 오른쪽이 본사예요. 본사 거는 기간원가니까 기간원가가 결국 뭐냐? 판관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우셔야 돼요. 뭐냐면 거기 두 개 지워보세요. 영업장 화재보험료 있죠? 5원. 여기 들어가고 그 밑에 판매원 상여금 있죠? 40원. 얘는 판관비가 된다. 얘는 판관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계정이니까 뭘 구해야 되냐면 매출총이익이에요. 그 매출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되잖아요. 제가 써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매출액이 1,400원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구하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통합계정인데 통합계정이라는 얘기 뭐냐면 원재료,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이죠. 이 세 가지를 더하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기초 3개, 여기 기말 3개. 원재료 매입액, 여기 DL, OH 하면 여기가 CGS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기초 3개를 더해보세요.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20원, 30원, 20원 더하면 얼마? 70원이죠. 자, 기말 3개 더해보세요. 15원, 10원, 10원, 35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요? 350원. DL은 얼마나? 250원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현금 패치를 해보세요. 간접 노비 80원, 공장 임차료 10원, 그 다음에 공장 수도관리 15가에 지금 얼마야? OH는 105원이 된다. OH는 105원이 된다. OH는 105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죠. 다음과 같이 계산해보죠. 여기 35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35원. 그럼 35원이면 이걸 빼보자. 뭘 빼냐? 여기 보세요. 35원 여기 105원에서 빼든가 여기서 빼든 여기서 뺄까? 여기서 빼면 35대 빵이에요. 그럼 35하고 이걸 하면 합치면 140이 돼요. 이거 하면 600원이죠. 600에다 140 더하면 이거 얼마? 740원이다. 그래서 여기가 740원이죠. 그럼 1400에서 740을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여기 660 나오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음 시험에 18번을 주고 매출 총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물어봐요. 영업이익은 여기서 판관비를 빼야 돼요. 그럼 판관비가 얼마? 여기 있죠. 요거 45. 그럼 615가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고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질문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근데 저라면 여기다가 영업이익 갖다 써요. 영업이익.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뭐냐면 비용이 이거랑 이거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45를 더 써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냐면 785가 나와요. 그래서 아예 1400에서 785를 빼면 615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는 문제도 모의고사를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18번인데 매출 총이익 물어봤죠? 답을 잘 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19번 좀 별표를 치시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나왔던 문제 여기 20개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19번이에요. 19번 수익인식. 그리고 역시 수익인식에 대해서도 기존에 나오지 않은 문제를 여기서 냈다는 뜻이에요. 나오지 않은 문제를 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수익인식이 몇 단계냐면 5단계라는 걸 알고 있죠. 5단계 수익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1단계가 이제 계약을 식별한다. 2단계가 수행 의무를 식별한다. 3단계가 거래 가격을 산정한다. 우리가 뭐 변동 대가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비연금, 그죠?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이제 3번에 살펴보고 4번은 뭐냐면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5단계가 수행 의무 이행시, 그냥 이행시라고 쓰겠습니다. 이행시 수익을 인식한다. 이 문제는 여기를 낸 거예요. 수행 의무에 이제 배분은 그러니까 거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걸 수행 의무에 이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개별적인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을 가지고 이 수행 의무에다가 배분을 해주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보충 프린트인데 보충 프린트의 대다수는 다 요 19번 문제 때문에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9번 이제 문제를 가보세요. 그 보충 프린트 2페이지 가보시면 제목이 이거예요.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이게 이제 4단계를 얘기해요. 이렇게 거래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수행 의무에다가 배분한다. 그래서 문단이 73, 74, 70 이게 다 기준서 문단이에요. 문단. 그래서 73 문단을 봐보세요. 자, 거래 가격을 배분한 목적 그게 우리 19번의 1번 지문이에요. 19번의 1번 지문. 제가 읽어볼게요.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 의무의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래 가격을 배분을 해주셔야 돼요.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이 약속한 재원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A, B, C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A, B, C를 해줘요. 그리고 얼마를 받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 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각각을 하는 거에 합보단 싼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유형자산을 안분하죠. 그러니까 우리 유형자산 일괄 구입을 하잖아요. 일괄 구입을 하면 안분을 하는 거잖아요. 안분.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형자산이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한꺼번에 구입한다. 그럼 누군가는 나한테 한꺼번에 파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토지는 원래 얼마고 그다음 건물은 원래 얼마고 기계장치는 원래 얼마일 거. 근데 한꺼번에 내가 팔면 뭔가 할인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값이 좀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결국은 여기 수행 의무에 이제 배분을 하라고 하는 게 내가 A, B, C 세 개의 이제 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얼마를 받기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A 작업은 얼마고? 그러니까 만약에 총 이렇게 1,000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A 작업은 뭐 300원이 돼야 되고 B 작업은 500원이 되고 C는 2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이 약속한 재원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 의무에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그러니까 A 수행 의무를 이행하면 300원을 수익 인식하고 B 수행 의무를 이행하면 500원 인식하고 이렇게 뭔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일괄 구입을 거꾸로 생각해보라. 일괄해서 누가 뭘 판매한다든가 일괄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그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할인액 전체가 동그라미 3번이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 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을 때 외에는 할인액을 그 계약상 모든 수행 의무에 비례해서 배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기본서 할 때 유형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할인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할인액도 A, B, C에 다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보세요.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금에 관련. 그러니까 뭐냐면 할인액이 얘하고만 관련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할인액은 여기만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요것만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B하고 C는 할인액을 반영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 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을 때 외에는 그냥 균등하게 똑같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 의무에 비례 배분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A, B, C 세 개를 샀을 때 할인이 들어가는데 할인은 명확히 A에 대해서만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면 B하고 C는 할인이 없는 걸로 하는 거고 A만 할인이 들어가 있는 가격을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A의 거래 가격에서는 할인액을 빼줘야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 얘기는 이런 명확하게 A만 할인한다는 말이 없을 때는 뭐예요? A, B, C 전체 똑같이 균등하게 할인율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할인액의 배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우리 5페이지가 있어요. 5페이지. 우리 프린트, 보충 프린트 5페이지. 거기 보충 프린트 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뭐냐? 문단 81번이에요. 문단 81. 자, 할인액의 배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지에 보시면 19번에 그 3번 지문 있잖아요. 그게 문단 81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약에서 약속한 재원의 용역에 개별 판매가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재원화 용역 묶음을 구매하면서 이제 할인을 받는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문단 82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기 지문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그 중에 일부가 그렇죠?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 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을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 의무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걸 먼저 읽으셔야 돼요. 할인액은 이 모든 수행 의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제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
아무튼 뭐냐면 A, B, C를 내가 다 하면서 얼마의 돈을 받고 그다음 이게 개별적인 판매 가격에 대한 할인이 들어간 걸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균등하게 보통 할인율을 적용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할인은 명확히 A에만 관련돼 있다. 그럴 때는 뭐예요? A만 할인율을 반영하고 나머지 B하고 C는 할인액을 배분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문단 81번이죠. 81번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봐보세요. 2번이 우리 이제 시험 문제 답이죠. 자,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미쳐보세요. 시장평가 조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판매 가격은 총 거래 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에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 가격 합계를 차감 추정한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3페이지 가보세요. 제가 우리 보충 프린트 3페이지를 가보세요. 보충 프린트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충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부터 보세요.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한 배분이 된다.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한 배분이 된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을 보세요. 거래 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 기초해서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기 위해서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 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개별 판매가를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 비례해서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거 일괄 구입했을 때도 어떤 상대적 공정가치라고 해서 이런 개별적인 판매 가액이 있으면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거래 가격을 이제 안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거래 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해서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기 위해서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 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 용역에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공정가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문장을 보면 돼요. 이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런데 문단 78번을 보겠습니다. 근데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적으로 관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문단 73의 배분 목적에 맞게 거래 가격이 배분되도록 개별 판매 가격을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가 얼마에 판매된다라고 이게 관측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얘를 추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근데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단 79가 뭐냐면 자 거기 별표를 쳐보세요. 재화 용역에 개별 판매 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로 1번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이 있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4페이지를 가보시면 가로 2번이 예상 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로 3번이 잔여 접근법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는 잔여 접근법을 냈어요. 잔여 접근법을 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잔여 접근법 읽어볼게요. 잔여 접근법은 재화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총 거래 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에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 가격의 합계를 차감해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총 1,000원인데 A가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얘는 500원에 거래가 되고 얘는 200원에 거래되면 너는 300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00원을 추정하는 거다. 그 이 방법이 뭐냐면 잔여 접근법이죠. 남는 짜투리. 이런 때 남는 짜투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추정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A는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총 거래 가격이 얼마냐면 1,000원인데 B하고 C는 알아요. 500원, 200원이래요. 그럼 A는 얼마예요? 300원이겠죠. 근데 이 방법을 뭐라 하는데 얘를 잔여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잔여 접근법은 읽어볼게요. 재화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은 총 거래 가격 1,000원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 그게 B하고 C죠. 여기에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 가격의 합계를 차감해서 추정할 수 있다. 이 합계가 700원이야. 1,000원에 700원을 빼면 너는 300원으로 거래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지를 가보세요. 19번 문제를 보면 19번의 답이 2번인데 자 개별 판매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밑에 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총 거래 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에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 가격인 B, C의 합계를 차감해서 추정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게 잔여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가 틀렸냐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이 아니고 얘는 잔여 접근법이에요. 얘는 잔여 접근법. 그게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죠. 아, 숨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3페이지 가보세요. 보충 프린트 3페이지. 보충 프린트 3페이지. 보충 프린트 3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 다 기본서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재화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는 방법이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 이걸 말고도 합리적이라면 다 인정된다 이런 뜻인데 가를 보니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이죠.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을 평가해서 그 시장에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하려는 가격을 추정할 수가 있다. 비슷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경쟁자의 가격을 참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시장평가 조정법이 된다. 이게 시장평가 조정법. 그리고 우리 문제지 2번에 있는 건 뭐라고요? 잔여 접근법. 잔여 접근법은 뭐냐면 총 거래 가격에서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 합계를 뺀 거. 그걸로 이제 거래 가격을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잔여 접근법. 그럼 이왕 나왔으니까 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상 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원가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하게 되면 원가가 얼마고 나는 보통 마진율 얼마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가가 1,000원이고 마진율 한 20% 붙이니까 얘는 1,200원 하자.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상 원가에다가 이윤을 가산하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의 4번 지문이죠. 자, 거래가격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의 배분함으로 계약을 개시한 후 개별 판매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하잖아요. 이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프린트 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거기 보시면 거래 가격이 변동한다. 거래 가격이 변동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1,000원이 아니고 이거를 1,500원으로 거래 가격 500이 올라갈 수도 있고 900원으로 100원이 다운될 수도 있고 거래 가격이 변동한다면 거래 가격 변동.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우리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제목이 거래 가격 변동이고 문단 88을 보겠습니다.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그러니까 계약을 개시한 후에 개별 판매 가격 변동을 위해서 다시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최초에 우리가 했을 때의 비율이 있잖아요. 3대 5대 2로. 그럼 여기 올라가서도 1,500에 대해서 30%, 50%,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시점에 이걸 다시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거래 가격이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1,500원으로 이제 하자라고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우리가 1,000원 할 때 352로 배분하기로 했죠. 그러면 1,500에 대해서 352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어떤 뜻이냐 읽어보죠. 거래 가격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하죠. 351을 그대로 유지하라. 그러니까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 개별 판매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별 판매 가격이 이 시점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거래 가격이 변동된 이 시점에 측정하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다른 걸 쓰지 말고 그냥 최초에 했던 걸 그대로 써라. 그래서 그 내용이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19번 문제. 근데 19번이 그래서 제가 설명도 좀 길었지만 뭐예요? 제일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19번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있죠? 자, 2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자, 한국은 외상 매출을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거래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할 같은 금액, 띄어쓰기를 잘 거기서 저라면 콤마 한번 찍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상환해야 할 같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걔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받을 돈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서로 그걸 까자, 상계하자. 까자는 말 쓰니까 좀 그렇지만 서로 상계하자 이런 뜻이 서로 얘를 상계하자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분개를 한번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한국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근데 그걸 100원이라고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 100원하고 매출 100원을 적고요.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상대방한테 변제해야 될 금액하고 상계했으니까 이 채권 100을 바로 없애고
매입 채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래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매출원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줬어요. 판매한 상품 매출원가는 거래대금 80%니까 이게 100원이면 80원이죠. 그러니까 상품이 80원이 없어요. 우리 계속기록법 쓰라고 했죠. 계속기록법. 매출원가죠. 이렇게 쓰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동그란 답이 1번인데 부채 감소가 이거죠. 요게 부채 감소. 색깔을 좀 이걸 써. 요게 부채 감소예요. 요게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거는 매출 채권은 이따가 없어졌으니까 여기까지는 불변인데 요거죠. 요거. 요게 자산 감소죠.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 감소. 그다음에 수익이죠. 요거. 요게 뭐라고 하냐면 수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는 뭐냐면 요게 100원에서 80원 빼면 요게 20원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 증가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분계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을 읽고 분계를 좀 생각하면 된다. 거기 20번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다시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우리 원가가 몇 문제 나왔어요? 3문제. 원가. 그 원가가 몇 번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10번 문제, 그리고 18번 문제가 원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회계가 2문제 있어요. 정부회계는 우리 11번 문제가 정부회계 문제죠. 그리고 16번 문제가 정부회계. 그러니까 정부회계 2문제. 나머지 15개가 재무회계.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로 보면 최상급 난이도가 우리 19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19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이런 뜻입니다. 19번 문제. 그러니까 그 19번 문제를 좀 잘 보시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런 것만 좀 잘 보시면 아마 무난히 한 85, 90 정도를 잘 획득하셨을 거로 생각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7급 시험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직 7급 시험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아마 응시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 응시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냐면 인원 선발 인원을 적게 뽑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운동선수 시즌이 아닐 때 비시즌일 때도 계속 운동을 해줘야 돼요.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선생님 저 이제 공부가 이제 다시 또 출발해 내년도에 9급이라든가 7급 시험 다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했던 모의고사니 기본 강의 좀 들어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기출 문제부터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거를 제가 거듭 강조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결국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는 거는 정확하게 알자. 확실하게 알자. 그래야지만 이게 득점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풀이하는 어떤 요령들이 있었죠. 방법 같은 거. 그러니까 숫자가 요상하게 좀 지저분한 숫자를 주지만 실제로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 이러고 주시고 혹시 이제 요거 해보시고 회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로다가 여러분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메일 제가 이종하니까 종하다 777이죠. NNN이 아니에요, 여러분. 777. 7자를 길게 썼어요. 골뱅이 한메일.net. 여기로다가 자기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 왜 공부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저한테 좀 해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만나서 하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좀 또 지역적 멀리 있다.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메일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혹시 이제 올해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데 혹시 안 된 분들도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는데 금세 여러분 금세 눈 내려요. 이제 추워지고 추석 연휴 다가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인데 금세 이제 눈 내리고 그다음 금세 이제 겨울 지나가고 갑자기 꽃이 피어요. 그리고 한 3, 4월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장에 있는 본인을 발견할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 본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끝났을 때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좀 시험에 떨어진 분들은 분노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노를 하루 더 빨리 이제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 분노를 푸는 방법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다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